이 지도에 있는 빨간 점은 이제 고분이고요. 까맣게 네모난 거는 이제 성곽이고, 그리고 초록색으로 본 것은 이제 마을 유적들인데, 북한하고 중국은 아직 우리보다 고고학 수준이 좀 낮아서 취락 유적은 조사를 잘 안 해서 표시가 안 되고요. 대부분 고분과 성곽입니다. 고분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수도가 있던 곳이죠. 그 압록강 변에.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수도인 국내성, 여기가 졸본입니다. 졸본, 국내, 평양 이렇게 그 수도를 중심으로 고분과 성곽이 밀집해 있고 외곽으로도 일정한 라인을 두고 있고요. 근데 한편 남한에도 임진강 이남에 꽤 많은 유적이 조사가 됐습니다. 의외로 여러분이 아마 남한에 고구려 유적이 몇 개 있겠어 하실 분도 있는데 이따가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유적들이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역사 문화권의 정의나 뭐 개념, 의미 등은 아마 첫 시간에 이명진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 걸로 알고 있어서 뭐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남한의 고구려 역사 문화권 하면은 이 넓은 지역을 다 포괄합니다. 사실상 고구려가 다녀간 곳에 유적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크게 보면은 임진 한탄강 유역, 오늘날 군사분계선이죠. 남북의 군사분계선이 있는 임진 한탄강, 그리고 거기서 내려와서 양주분지, 경기도 양주 일대, 그리고 거기서 또 내려오면은 아차산, 한강 두간에 있는 아차산 일원, 그리고 이제 일본 국도를 따라서 쭉 내려와서 안성까지 경기 지역, 그리고 그 아래 이제 청주, 충주, 대전까지 충청도 호서 지역,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지금 유적이 조사된 게 많지는 않은데요. 동해안의 강릉에서도 지금 고구려 기와가 조사가 된 사례도 있고, 고구려 유적은 아니지만 경북 내륙에 저기 영주 단양 옆에 여기 순흥 지역에 고분 벽화가 두 개가 있습니다. 신라 고분이긴 하지만 고구려 세력이 거기에 살았던 곳이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포를 하는데 이런 유적들이 어떻게 조사되어 있는지 경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지역별로 현황, 조사 현황과 보존 활용하고 있는 상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의 고구려 유적이 조사된 것은 지금 와서 거꾸로 이렇게 따라 올라가 보면 일제강점기에 1916년에 경기도 가평에서 고분이 하나 발굴된 게 있는데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던 것이죠. 지금 와서 보니까 고구려 고분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60년 뒤에 1976년에 서울 잠실과 하양지구 개발을 할 때입니다. 택지 개발을 할 때인데 그때 이제 구이동이라고 오늘날 서울의 강변터미널, 동서울터미널 근처인데 거기에서 구이동이라고 한 유적이 발굴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고구려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없던 시대여서 이것을 백제 고분이라고 보고했었습니다. 잠정적으로. 90년대 와서 이제 저희가 다시 조사하면서 이걸 고구려 유적으로 확인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1979년에 충주, 지금은 충주시지만 예전에 중원군, 중원고구려비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1979년에. 그러니까 유적으로는 79년 중원고구려비 발굴이 처음인 거죠. 발견이 처음 있는 일이고, 그리고 이제 80년대에 와서 춘천 일대에서 고구려 고분이 조사가 되지만 저것도 고구려 고분인지는 몰랐습니다. 80년대만 해도. 여전히 고구려 거 아닐까 하는 정도, 고구려 고분일 수 있겠다 뭐 이런 정도였지 고구려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넘어왔기 때문에 그러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1988년에 오늘날 올림픽공원 서울의 몽천토성에서 고구려 토기 사이장경옹이라고 하는 오른쪽에 있는 나팔리 항알이라고 부릅니다. 저런 토기가 출토가 됩니다. 그 전까지도 저거와 유사한 토기들, 파편들이 나왔는데 저렇게 완전한 것은 처음 나온 것인데 저는 이제 88년도에 방위 근무를 마치고 이제 복귀를 해서 서울대 박물관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이 유물을 제가 복원을 해서 형태를 만들어서 그게 계기가 돼서 고구려 토기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명진 선생님하고도 85년에 몽천토성을 같이 발굴했고 저는 대학 3학년이었고 선생님 그때 총괄 책임자였는데 선생님이 전남대로 옮기자마자 그 해 이걸 저희가 조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 토기를 조사하면서 남한에 이것은 우리가 이 당시만 해도 아직 중국과 수교 전이기 때문에 중국의 고고 자료를 잘 모를 때입니다. 북한은 더군다나 그렇고 그래서 고구려 자료가 어떤지를 잘 모르던 상황인데 아무리 그래도 이 토기는 고구려 토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고고학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는 정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곳에 왜 고구려 토기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475년에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 한성을 함락시킨 사례가 있고 그리고 백제는 그때 한성 시대를 마감하고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죠. 그래서 그 475년 전후에 고구려가 왔다 갔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이제 다시 생각을 하고 보니까 그러면 이 토기도 그때 온 것일 것이다 라고 중국에 있는 고구려 토기 연대를 따져보니까 대체로 5세기 후반이라고 말할 수 있고 비슷한 연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옛날 자료를 뒤져서 76년도에 발굴한 구이동 유적을 다시 유물을 뒤져보니까 고구려 토기와 같은 형태고 그리고 94년도에서는 아차산에서 그런 토기가 나온 유적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표조사를 통해서 20개 정도의 고구려 보루가 확인이 됩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고구려 유적이 조사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97년에 제가 아차산에 첫 번째 발굴을 합니다. 그때 가을에 발굴을 시작해서 11월 무렵에 1차 완료를 하는데 97년 11월 4일자 한국일보 일면 사진입니다. 저 오른쪽 사진이 고구려 유물 천여점 발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실제적으로 고구려 유적을 고구려 유적으로 알고 첫 발굴을 한 사례가 이 아차산 발굴입니다. 그 이후로 아차산에서 시루봉이라고 하는 거 추가 발굴을 하고 99년도에는 양주 분지와 임진강 일대에서 고구려 보루가 확인이 되고 2000년대에는 청원 IC 옆에 거기서도 발굴이 되고 그래서 남한 지역의 발굴이 꾸준히 이어져서요 최근까지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한의 고구려 유적은 고분하고 성곽을 합치면 약 100여 개 정도를 손을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조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남한의 고구려 유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진강 유역부터 해서 대전까지 있고요. 종류별로 보면은 성곽, 그러니까 관방 유적이라고 하는 성곽, 그리고 이제 고분, 그리고 몇몇 생활 유적들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주로 성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고분이 몇 개 있고 뭐 취락 유적은 많지 않습니다. 종류별로 보면 그렇고요. 지역별로 보면은 임진강, 양주분지, 아차산 이렇게 하는 서울 경기 지역 있고요. 그 중간에 이제 그 경기 남부 중남부 지역은 많지는 않습니다. 용인, 판교, 화성 거기에 고분들이 좀 조사가 돼 있고 그리고 최근에 안성천 옆에 도기동이라는 곳에서 규모가 좀 있는 성곽이 하나 조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도기동 산성에서 고개를 넘어오면 진천 대모산성이고요. 그 대모산성에서 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면은 청주 정북동 토성, 청주 지나면 이제 청원, 남성골 산성, 연기 나성, 그리고 이제 대전까지. 그러니까 이 유적들은 대체로 이제 475년에 고구려 장수왕이 한성을 함락하고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에 밀고 내려오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475년 직후에 만들어진 길인데 지금 대전은 지리상으로 보면은 공주, 웅진으로 천도했는데 웅진보다도 아래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도를 보면. 그래서 저 이걸 보면서 당시 사람들이 오늘날 같은 지리 감각이 있었으면은 웅진 백제도 온전할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은 거 아닐까? 웅진을 지나서 대전까지 밀고 내려왔는데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웅진보다도 아래까지 밀고 내려왔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는 그 북한강 상류, 춘천, 화천, 홍천 그 일대 고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평, 신천리, 그리고 내려오면은 이제 원주, 건등리, 그리고 충주 오면은 중원고구려비, 충주고구려비 거기에 고분군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그 북한강 상류, 남한강 상류로 이어지는 길이 하나 있고
그러고 이제 임진강에서 서울을 관통해서 일본 국도를 타고 충청도까지 내려오는 길이 하나 있고, 이렇게 두 개의 유적이 그런 방면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뭐 복잡하게 말씀드리면 복잡한데,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북한강 상류와 남한강 상류로 이어지는 고분들은 이미 그 5세기 그 475년에 한성이 공함되기 이전에 백제가 서울 지역의 한성 일대에 기틀을 잡고 한성 백제가 있을 동안에도 고구려가 북한강 상류, 남한강 상류를 따라서 경주로 왕래하던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있던 유적들입니다. 대부분이. 예를 들면은 AD 400년에 신라 왕이 경주의 왜구들이 득실돼서 이걸 좀 처치해 달라고 해서 광개토대왕이 400년에 보병, 기병 합쳐서 5만을 이끌고 신라를 구원하러 내려옵니다. 400년 무렵에. 그때 홍천, 춘천, 화천, 원주, 그다음에 단양, 순흥, 영주 이 길로 내려갔던 것으로 보이죠. 그 길의 유적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왼쪽으로 임진강에서 왼쪽으로 있는 유적은 대부분은 475년 전후한 시기에 만들어졌거나 그 이후 유적들입니다. 475년에 한성을 함락한 이후에 만들어진 유적들이고요. 그걸 크게 뭐 몇 개 지역으로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 지역의 유적들인데요. 지금 임진강이 동서로 흐르다가 북으로 올라갑니다. 여기를 경계로 이게 임진강은 북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탄강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임진강과 한탄강 북안 또는 좌안에 유적들이 주로 밀집해 있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남쪽을 경계하는 유적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오른쪽 아래에 양주 분지인데, 양주 지역은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은 그 도시를 둘러싸는 이렇게 성이 천보산, 도락산 산들이 산맥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분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북에서 내려오려면 포천, 철원 방면이건 연천 방면이건 남으로 내려오는 길은 양주 분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고, 저 양주 분지를 통과하면 바로 동두천시가 나오고, 동두천을 통과하면 의정부가 나오고, 거기 내려오면은 미아리 고개 이렇게 이어지는 6.25 때 인민군이 남하하던 루트입니다. 저기. 고구려도 그 길을 썼던 거고, 신라도 올라갈 때 그 길을 써야 되고, 그래서 그런 길목의 유적들이 있는데, 이 임진강 일대의 유적은 한 서너 곳 정도가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아래 파주에 덕진산성이 발굴이 됐고, 여기 호로고루, 당포성, 은대리성 이 세 개가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되고 발굴이 되고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그 위에 강내리라고 하는 곳 부분이 조사가 돼 있고 뭐 그런 정도고요. 양주 분지는 아직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 많은 유적들 중에 2개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임진강 변에 있는 아까 호로고루, 당포성, 은대리성 이 3개를 뭐 흔히 연천은 3대 고구려성이라고 하는데 그 3개가 자리한 위치도 같고 모양도 같습니다. 이런 임진강 본류 옆에 있는데 이게 이제 임진강 본류입니다. 임진강 본류고 그 옆에 셋강이 흘러들죠. 이렇게. 그래서 셋강이 흘러드니까 여기는 삼각형 지형을 이루게 되고 이 지형이 성을 쌓기 좋은 지형입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서 보면은 임진강 지역은 현무암 지역이라서 현무암반이 기반암을 이루고 있는데 오랫동안 물이 흘러서 현무암을 깎아내니까 수직 절벽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강이 있는 곳 이쪽 임진강 본류가 있는 쪽 그리고 셋강이 있는 쪽은 그 자체가 20-30m 수직 절벽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쌓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한쪽만 성벽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성을 쌓는 이유는 지금은 이제 여름에 장마철에 찍은 사진인데 갈수기에는 이렇게 여울이 집니다. 이 셋강이 운반한 모래가 여기를 쌓아버리기 때문에 여울이 져서 한여름 장마철을 제외하고는 말을 타고 그냥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배를 타지 않고. 결국 군사가 도강하기에 유리한 지점이고
여기를 건너려면은 건널목을 지켜야 되고 또 신라가 올라오면 올라오는 걸 막기 위해서 지켜야 되니까 이런 곳에 세 군데다 호로고루, 당포, 은대리 다 이런 지점을 골라서 성을 쌓게 됩니다. 그 한쪽 벽을 막은 성벽입니다. 한쪽 벽의 성벽인데 돌로 쌓고 그 안에 흙이 채워져 있는데요. 지금 위에 장면에 카메라가 밟고 있는 장면이 저기 신라성입니다. 원래 고구려 성이었는데 나중에 신라가 덧붙여 쌓은 거죠. 나중에 점령하고. 그래서 두 시기의 성들이 겹쳐져 있고요. 밑에 사진인데 나중에 정비한 사진인데 안쪽에 이게 고구려 성이고 이게 신라성입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이 성을 쌓기 위해서 흙을 다져 쌓은 토루가 들어 있습니다. 네, 그 발굴할 때 모습인데 이제 고구려 성을 해체한 모습인데 아마 여러분 남한에 있는 산성들을 꽤 보셨을 테지만 성벽 중간에 이렇게 홈이 있는 거는 처음 보셨을 겁니다. 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홈 밑에는 이렇게 확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구조는 처음 보셨을 겁니다. 이게 고구려 성 쌓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남한의 모든 성은 이런 기둥을 세우고 그 사이에 돌로 성을 쌓고 그 안쪽을 흙으로 채우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여기 호로고루는 이제 확석이 발굴이 됐는데 다른 곳에서는 아직 확석이 발굴된 것은 없는데 기둥을 고정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일정한 간격으로 기둥을 세워서 세우고 그 안쪽에 흙을 다지면서 성벽을 쌓는 이런 구조인데 중국이나 북한의 고구려 성은 훨씬 규모가 크고 남한보다 규모가 큽니다. 많기도 하고 그런데 그 중국이나 북한의 성은 이렇게 성벽을 해체하고 내부 구조를 본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쌓았는지를 잘 모르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지 돌로 쌓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부 잘라진 곳을 보면 안에 돌로 채운 것도 있는데 평양에 이상한 구조가 있었는데 남한에 있는 성들을 조사하니까 이런 구조가 확인이 되고 그래서 거꾸로 이런 구조를 보고 평양에 있는 고구려 성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됐고 국내 성도 이걸로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됐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학술적으로는. 근데 하여튼 특이한 구조물들이고요. 그 호로고루라고 하는 아까 그 성벽의 옆면입니다. 단면인데 아까 이쪽을 보신 겁니다. 이쪽을 밖에서 본 모습인데 안쪽에 토루를 쌓고 돌로 붙이고 이런 구조죠. 서로 다른 시기가 아니고 동시에 쌓은 시기입니다. 이 성벽을 쌓기 전에는 목책을 썼던 흔적이 있고요. 목책을 먼저 쓰고 나중에 이렇게 토루를 쓰고 그 밖에 돌을 붙이는. 근데 토루를 다지고 돌을 붙이기 위해서 목줄을 세워서 일정한 간격으로 틀을 짜고 이런 구조물이 확인됩니다. 요건 당포성이라는 성인데 같은 구조의 성들입니다. 여기도 역시 그런 기둥 구멍이 있고 여기도 이제 그 확석이 밑에 있습니다. 그 안쪽에 흙을 채운 모습이고요. 그 당포성을 조사하고 공중에서 찍은 3D로 찍은 사진인데 요즘 또 꽤 오랜 시절이라 요즘 사진보다는 좀 안 좋습니다만은 이쪽이 성 안쪽이고요. 이쪽이 성 바깥쪽입니다. 여기가 성벽입니다. 성벽 라인이고 안쪽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일정한 간격으로 기둥 구멍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기둥을 목줄을 세워서 얽으면서 흙을 다지고 바깥면에는 면석을 붙여서 외부에서 보면은 석성인데 내부는 토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저희는 토심석축성이라고 부르고 남한에서 다른 백제나 신라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구조고 그래서 남한에 있는 고구려 성만 이렇게 쌓았는가 하고 보니까 북한이나 중국에도 이런 구조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고구려 성쌓기 특징 중에 하나로 판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외에 이제 산 위에 있는 아까는 평지에 있는 그 임진 강변에 있는 거고 이건 산 위에 있는 성인데 보루라고 부르는 이유는 성이라고 안 하고 보루라고 부르는 이유는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여러분. 성은 보통 둘레가 1km 이상 되는데 이 보루는 둘레가 300m, 200m, 작은 건 50m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초소 같은 개념인데 주로 이렇게 임진강을 도화하는 게 잘 보이거나 강변이 잘 관찰되는 곳에 쌓게 됩니다. 지금 사진 찍은 곳, 이 아래쪽이 2보루고 여기가 1보루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보루가 여러 개가 인접해서 쭉 연결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 작은 규모지만 내부를 조사해 보면 안에 흙을 쌓고 기둥을 세워서 흙을 쌓고 그 밖에 돌을 붙이는 그런 구조가 여기도 조사가 됩니다.
여기는 이제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봤던 자리, 기둥 구멍이고요. 여기도 기둥 구멍이고 그 위로 돌이 이렇게 있습니다. 임진강변에서 고구려 고분이 조사가 된 게 있는데 고구려 고분은 뭐 신라 백제에서 보이는 석칠분인데 요 시기엔 석칠분을 쓰는데 봉분은 원분이 아니고 방분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통로가 있고 뭐 구조가 설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벽에 회를 바르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요거는 규모가 큰 고분인데 발굴을 했더니 고구려 사람들이 무덤을 쓴 후에 나중에 신라가 여기를 차지하고 나서 신라 사람들이 이 무덤을 뜯고 들어가서 자신들이 묻힌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가 이제 무덤 안으로 들어간 널길인데 널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약간 틀어서. 근데 널방은 하나고 널길은 두 개입니다. 신라 사람들이 널길을 잘못 찾은 거죠. 약간 옆을 파고 들어가서 새로 널길을 만들고 신라 사람들이 쓴 뭐 그런 무덤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그 임진강 최북단에 강내리라고 하는 곳에 9개의 고분이 조사됐는데 여기는 이제 그 군남댐 홍수 조절을 위해서 군남댐이라고 댐을 짓다가 조사를 한 건데 지금 보시면 고분이 저렇게 세 개가 줄을 맞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고분은 이런 평지에 또는 약간 산비슬게 줄을 맞춰서 짓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국내성에 같은 경우는 뭐 7개, 8개가 줄을 맞춰서 쭉 지어지게 되고 한 곳에 뭐 몇천 기씩 모여 있습니다. 국내성 지역은. 근데 여기는 외곽이고 전방 지역이고 하니까 지금 조사된 건 9개인데 아마 당초에는 좀 더 있었을 겁니다. 이게 고구려 고분의 그 쌓는 특징인데 여기서 그걸 그대로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저렇게 통로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고구려 고분의 한두 기, 그러니까 뭐 서너 기, 여긴 9기지만 많지는 않지만 고구려 중심지, 고구려 도성 지역에서 고분을 쓰는 수법이 여기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남한에 있는 고구려 고분을 지금은 좀 더 많습니다. 지금 한 67개 정도가 확인이 되는데 이건 2009년도에 만든 자료라서 많지는 않은데 그 막대기, 가운데 초록색 막대기가 세로로 되어 있는 것은 무덤 방이 좁고 길쭉한 세장방형이라고 하는 거고 가로로 되어 있는 막대기는 장방형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고분은 처음에는 세장방형을 쓰다가 점차 장방형, 방형으로 가는데 그렇게 보면 세장방형이 이런 식이죠. 그래서 보면 강내리, 그 다음에 방동리, 그리고 충주 두정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 신라로 향하는 길 쪽에 이런 식의 고분이 있고 늦은 시기 고분은 양쪽에 다 있고 뭐 이런 현황입니다. 그 임진강 일대에서 나온 유물들인데요. 호로고루에는 기와 건물이 있었고 그 기와 건물을 수리할 때 버린 기와들이 폐와적장입니다. 폐기와를 버린 곳인데 이렇게 기와들을 쌓아서 놓은 게 발굴이 되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와당, 보통 우리가 이제 고구려 관련 기록에 중국 북사라는 책에 보면은 고구려는 기와를 궁궐이나 관청이나 사찰 등 공공 건물에만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민간인 안 쓰고 그만큼 이제 고급 소재였던 거죠. 근데 그 중에 와당이나 치미기와는 더 고급스러운 건물에 쓰는데 이거는 6세기대의 호로고루의 6세기대 건물들일 텐데 여기에는 기와와 와당과 치미기와까지 쓰입니다. 그러니까 요 성에는 호로고루라고 한 성에는 상당히 고위직이 있었다. 라는 뜻이고요. 거기서 특이하게 흙으로 만든 북이 나옵니다. 토기 북인데 상고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요게 끝부분인데 여기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고 지그재그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조선시대 악학괴범에 나오는 상고라는 북이고 실제로 이런 북은 의례를 할 때 씁니다. 근데 틀은 나무로 만들었죠, 당연히. 그런데 이 호로고루에서는 북의 틀이 토기로 만든 게 출토가 됐고 고분벽화에도 이런 북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미를 뭐 해석하자면 호로고루라는 곳에 적어도 기와 건물, 치미를 올린 기와 건물이 있었고 거기에 아마도 사령관급이 있지 않았을까, 요즘식으로 말씀드리면. 그러고 그 사람은 북을 치고 군례를 직전하기도 하고 뭐 이랬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강내리 고분에서 나온 그 은팔찌,
그다음에 금구슬, 그다음에 유리구슬 뭐 이런 유물들인데 그래서 결국 고분이 9기밖에 안 되고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거기에 중요 인물이 묻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까 마지막에 본 무등리라고 산 위에 있는 보루에서는 갑옷이 한 벌 나옵니다. 위에 상가 윗도리 부분이 나오는데 그 발굴할 때 사진이고 오른쪽에는 이제 보존 처리를 한 장면인데 목을 두르는 부분, 뭐 어깨 부분, 허리 부분 다 나오고 있고요. 왼쪽 아래에 있는 거는 투구입니다. 투구인데 저건 아차산에서 조사된 투구입니다. 그래서 이 일대에 나와 있던 고구려 군들이 일단 갑옷, 장수 갑옷이 출토가 된 사례고요. 그리고 그 무등리 보루라고 하는 곳에는 불에 탄 쌀과 조가 엄청난 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쪽 구역에는 아예 구역 전체를 쌀하고 조가 불타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당시 불량미 보급창이었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왜 그러면 불이 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제 신라가 마지막에 660년대 신라가 여기를 최후 공격을 할 때 아까 그 임진강 일대에 있는 마지막 보루들이 있었던 거죠. 그 중에 무등리라는 곳이 마지막 보루인데 여기에 있는 불량미도 다 불탔고 아까 보신 갑옷도 그냥 출입구 쪽에 놓인 채로 쓰러져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기습 공격으로 전멸당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대로 청야를 해서 철수하기로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긴박한 상황, 신라에 의해서 전멸당하던 또는 여기를 뺏기던 뭐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연천구는 우리나라 고구려 유적의 집중 분포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연천, 서울, 광진구, 경기도 구리시, 그다음에 충주시 정도가 이제 집중 중심지인데 그래서 연천에는 고구려 역사문화권 관련해서 정비 사업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저도 여기 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문화센터를 짓는 게 지금 가장 큰 그쪽의 목표인데 작년에는 이제 사업이 잘 안 됐고요. 현재까지는 정리된 게 이 정도 상황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이게 2020년도 가을에 호로고루의 뭐 노을 사진이 여기 아주 아름다운 곳인데 임진강이라서 그 대회 때인데 이게 성벽입니다. 남아있는 성벽이고 여긴 자연 성벽이 되고요. 샛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마당에 이 동네 주민들이 해바라기를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국가 사적으로 지정이 되면 주민들이 반대가 많습니다. 국가 사적이 되면 거래도 안 되고 공사도 안 되니까 땅값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동네 주민들은 오히려 주민들이 나서서 유적 앞에다 해바라기를 심고 통일바라기 축제라고 하는 축제를 만드는 게 10년이 넘습니다. 이건 관에서 약간의 돈은 지원만 해주고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도 신나고 오는 분들도 신나고 사람들도 뭐 편하고 이런 장면인데 그래서 유적들을 활용하는 아주 대표적 주민들 스스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이긴 한데 이것도 20년 그때 여기 해바라기 축제할 때 노을 사진 경연대회를 했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보이시죠? 그 코로나 시국에 삼각대를 세울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 대회에 참가하라고 왔었고요. 평소에도 주말에는 한 3만 명 정도가 오는데 연천 군민이 4만 3천 명입니다. 현재 연천 군민이 4만 3천 명인데 그 중에 군인을 빼면은 한 2만 5천, 3만이 채 안 됩니다. 연천 군민이. 근데 그 군민의 총 수만한 사람들이 매주 여기를 다녀가는 거죠. 뭐 경제 유발 효과도 있겠지만 그를 떠나서 연천이란 동네를 알리는 데는 아주 좋은 그런 사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로고루 다른 날 찍은 사진인데요. 뭐 정비 복원되고 지금 오른쪽 아래처럼 홍보관이라고 조그마한 하나 있는데 저걸로는 너무 작아서 지금 역사문화센터를 건립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화재청이 이런 전시시설을 짓는 거는 굉장히 뭐 하여튼 조심스러워해서 진척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 앞에 있는 게 광개토대왕 능비 모형입니다. 저게 왜 저기 서 있는가 의아하시지만 광개토대왕이 여기를 지나갔습니다. 396년에. 그리고 저건 시멘트로 만드는 건데 제가 2002년도에 북한에 가서 싣고 들어온 유물인데 2002년에 북한에서 처음으로 유물을 줘서 우리 남한에서 전시를 한 적이 있는데 코엑스에서
그때 북한 사람들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준 거고 제가 싣고 왔던 유물이고 저걸 제가 독일까지 베를린까지 싣고 갔다 왔었는데 보관이 어려워서 지금 연천에 저 기증을 해서 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여기 경치도 좋습니다. 당포성이가 하는 것도 같이 생겼는데 아까처럼 그렇게 기본 정비만 돼 있고 관람시설이 있습니다. 은대성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같은 곳이고요. 아까 보신 고분, 신담리 고분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복원이 돼서 두 개가 저렇게 관람객들이 산책하면서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제 아차산 지역 한강 쪽으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차산 일대는 지금 한강이 약간 짙은 색으로 표시된 게 오늘날 한강입니다. 이 사진은 70년대 지도입니다. 밑에 배경지 70년대 지도인데 70년대 아까 구이동 보루라고 하는 곳이 조사되고 여기 석촌동, 방이동, 가락동 일대가 잠실지구 택지 개발할 때 조사된 백제 유적입니다. 그리고 몽촌토성, 풍납토성이고요. 70년대만 해도 여기에 색강이 탄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고 여기 범람지입니다. 여기가 석촌호수고 롯데월드가 여기 있는 곳이죠. 지금 여기가 다 잠실 신천으로 시가지가 됐는데 70년대만 해도 이렇게 범람지였고 여기 일부 어른들 말씀은 이쪽에 광진나루, 광나루나 뭐 위에 나루들이 있긴 한데 이런 모래톱은 그냥 헤엄쳐서 건너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강에 유리한 지점이었다고 하고요. 그 아래쪽에 이제 백제, 한성 백제의 왕성, 풍납토성이 있고 몽촌토성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올라가면은 아차산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는 그 백제 측 기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차산성은 백제 측 기록에 아단성이라고 나오는데 284년에 저걸 고쳐 쌓았다라고 하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백제성으로 있었겠죠. 아단성, 아차산성은. 그리고 밑에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은 한성 백제의 왕성이었고요. 그 475년에 장수왕이 이 한성, 백제 한성을 함락시킬 때 기록에 보면 먼저 북성을 함락하고 북성을 일주일 만에 공격해서 불태워 함락하고 그러니까 이제 남성으로 피난해 있던 계로왕이 서쪽으로 도망치다가 잡힙니다. 잡혀서 아단성 아래서 목이 잘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한성의 왕성의 북성은 풍납토성이고 계로왕이 피난했다가 도망간 남성은 몽촌토성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금 아주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요. 그리고 그 남성에서 나와서 도망가다가 잡혀서 죽은 곳이 아단성이니까 아차산성이고 그때 장수왕은 아차산성 아래에 주둔하고 있었겠죠. 이제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이제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차산에 있는 저런 보루들은 한 20개 정도 되는데 저거는 475년 당시 한성이 공함될 때 쌓여진 건 아닙니다. 연대 다른 걸 제가 지금 조사를 해보면 한 475년 당시에는 아차산성, 풍납토성, 몽촌토성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제가 문주왕이 웅진으로 천도를 하니까 그걸 따라서 계속 남진을 해 내려간 거죠, 고구려는. 그래서 대전까지 갔는데 한 500년 무렵에 백제가 다시 정비를 하고 세력을 갖추고 반격을 할 무렵에 이 한강 이남에 있는 고구려군이 아차산을 경계로 아차산에 진을 친 겁니다. 그래서 아차산에 보루들은 대체로 한 500년 무렵에 쌓여지기 시작한 거고 551년 백제와 신라가 연합해서 공격할 때 아차산 보루가 다 패퇴하게 되는데 아차산의 보루는 한 50년 존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20개 중에 저희가 한 7개 정도는 조사를 완료했거나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66년도에 항공사진을 배경으로 다시 만들어 본 건데요. 약간 사진이 왜곡입니다만은 여기가 아까 잠실 신천 그 범람 지역입니다. 66년도고요. 여기가 어린이 대공원인데 그 당시는 골프장, 골프 코스가 보이시죠. 그래서 이 강변에 있는 보루들과 아차산에 있는 보루들이 따로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를 발굴했는데 제가 이제 97년부터 최근까지 22년 차 여기를 계속 발굴하고 있는데 한 2010년 무렵, 그러니까 한 10여 년 발굴하고 나니까 여러 개를 발굴하고 나니 이 보루의 설계도가 제 머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발굴하면서 예측이 가능한 여기는 뭐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이 거의 같은 방식으로 보루를 썼기 때문에 당시에도 어떻게 어떤 순서로 축조하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걸 한 몇 개를 조사하니까 거꾸로 제가 그 설계도를 이제 알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가장 최근에 발굴하고 가장 완전한 보루인데 홍련봉이라고 하는 보루인데요. 기본적인 구조가 이건 둘레가 한 뭐 300m 내외 되는 작은 규모입니다. 제일 바깥에 해자가 있습니다. 외황이라고 하는 해자가 있고 그 안쪽에 성벽이 있습니다. 다 무너졌지만 성벽이 있고 성벽 안쪽에 담장이 또 한 줄 있습니다. 그 담장 내부에 저수시설, 건물지, 저장고, 뭐 방앗간 이런 시설들이 성벽 안쪽에 5m 들어와서 담장을 쌓고 그 담장 안쪽에 건물지, 뭐 방앗간, 저수실 뭐 이런 등등의 시설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벽 중간중간에는 칠을 이렇게 달아서 성벽 밖으로 치가 달려 있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기본 구조인데 뭐 세부 구조도 그렇지만 보면은 아차산에 조사된 거는 대부분 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안에 건물지들을 이런데 건물지나 이런 배수시설 이런 걸 설치한 걸 보면 이 요즘 택지 개발할 때 땅을 다 평탄화하고 다시 파서 하수관을 묻고 덮고 길을 내지 않습니까? 요즘 택지 개발할 때 여기도 그런 방식입니다. 먼저 배수구를 땅에 묻어서 배관을 하고 그 위에 땅을 정지하고 건물지를 짓고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이건 이제 성벽을 쌓은 모습인데요. 성벽 바깥쪽에서 본 모습인데 무너진 성돌이 좀 남아 있고요. 여기가 성 안쪽을 채운 이제 흙다짐인 토루입니다. 토루. 근데 토루의 벽에 보면은 가로 세로로 구멍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 구멍이 있고 성벽 아래에도 기둥 세웠던 자리가 있습니다. 아까 그 호로고루에서 보셨듯이 성벽 앞쪽으로 기둥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 경사지에 뭐 모식도를 그리면 이게 단면인데 경사지이고 평면을 보면 경사지 바깥쪽으로 목줄을 세우고 안쪽에도 목줄을 세워서 행장목, 종장목을 얽어서 결구를 하고 그 사이에 흙을 다집니다. 흙을 다지고 바깥쪽으로 돌을 면석을 두 줄을 붙여서 밖에서 보면은 석성으로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 경사가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그냥 돌로 채워서는 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기 때문에 목줄을 세우고 토루를 쓰고 그 밖에 돌을 붙여서 견고하게 유지되어 있던 그런 방식이고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이제 목책이 있고 담장이 있고 이 안쪽에 시설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병사들이 다니는 길, 통로 한 5m 정도 되고 이런 구조들이 거의 같이 나옵니다. 이건 건물지입니다. 집자리인데 기본적으로 한 사방 5m 되는 네모난 모양이고요. 다 지상식 건물입니다. 움집이 아니고요. 요 예를 보면은 이렇게 네모난 건물이고 여기 온돌이 있습니다. 온돌이 있고 여기 아궁입니다. 아궁에서 불을 떼면 굴뚝으로 빠지도록 되어 있고 이 벽체는 나무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나무 기둥이 있습니다. 나무 기둥을 세워서 벽체를 유지하고 그 사이에 점토와 작은 돌을 겹쳐 쌓아가지고 벽을 마감하고 마무리는 이렇게 흙으로 점토로 마감 흙벽입니다. 그리고 출입구가 여기에 있기도 하고 가운데 있기도 하고 여기 있기도 하고 여기 가운데 있는 건물이고 여기는 한쪽 옆에 있는 출입구가 있고요. 그래서 기본 구조는 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건물 사이에는 이렇게 방앗간들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조로. 그 다음에 저수시설입니다. 여기는 산 봉우리이기 때문에 물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제일 먼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산 이외에 구덩이를 크게 파고 그 안쪽에 통나무나 강목을 대면서 벽을 치고 벽 쪽하고 바닥에는 뻘흙을 채워서 방수 처리를 합니다. 논에 있는 개흙을 넣으면 물이 새지 않지 않습니까, 논에. 그래서 그런 뻘흙을 넣어서 방수 처리를 하고 이 사진에 보이는 이런 게 방수층입니다. 요 가운데 하얀색, 회색을 칠한 게 나무가 있던 모습이고 그 바깥쪽으로는 방수 처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거기서 사용한 물은 이제 이런 그 집수정을 통해서 성 밖으로 보내지는데
근데 이 성벽이 제일 그 취약한 지점이 어디냐면 그 성벽 중간을 하수관이 통과할 때입니다. 물이 그 가운데를 통과하면 항상 무너질 위험이 있으니까 여러 개를 한 군데로 모아서 밖으로 빼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여러 곳에서 오는, 이쪽에서 오는 거와 이쪽에서 오는 배수구를 여기 집수정에 모아서 밖으로 뺍니다. 근데 이 집수정에서 성벽까지는 통나무 관을 묻었습니다. 통나무 관을 묻었고 성벽을 넘어가면 여기 물바지가 있고요. 물바지를 타고 내려오면 다시 외황이 있습니다. 여기서 밖으로 암거로 해서 빼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하수구는 이렇게 만들고 집 어디 군데군데 모아서 빼라,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이 아래 거는 다른 유적인데 역시 그 집수정이 있고 여기도 집수정이 있고요. 그 밖에 기둥을 세웠던 자리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건 저장고입니다. 아까 저수시설은 벽체를 나무로 막고 뒤에 그 방수층을 만들었는데 이제 저장 음식물이나 이런 걸 저장하기 위한 건 돌로 저렇게 만들어 쌓았고요. 바닥엔 나무 껍질을 깔거나 나무를 깝니다. 이런 저장고가 필요한 이유는 습도가 유지돼야 되는, 그리고 온도가 유지되는 고기, 뭐 채소 이런 거는 이런 데 넣어야 되고요. 곡식, 건조해야 될 곡식은 원두막처럼 부경이라고 하는 창고에 저장을 하는데 여기 부경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이런 지하 창고만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남에 있는 몽촌토성인데요. 아까 풍납토성, 몽촌토성 말씀드렸는데 백제수도 환성의 왕궁 중에 둘 중에 하나시죠, 서로. 근데 이제 그 풍납토성이라는 북성이라고 하는 곳은 고구려가 일주일 만에 불태웠다고 하는데 실제 거기선 고구려 토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몇 점만 나오고 고구려 유적이 없는데 남성이라고 하는 몽촌토성에는 고구려 유적이 상당히 많이 발굴이 되는데 88년, 89년에 건물지가 몇 개 발굴이 됐는데 최근에는 도로가 나옵니다. 몽촌토성 북문지라고 하는 곳 안쪽에 백제 사람들이 살 때 만든 도로가 있고 그 위에 고구려가 다시 깔은 도로가 나오고 다시 나중에 신라가 깔은 도로가 나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들이 그런 그림인데 그래서 몽촌토성에는 한동안 고구려군이 주둔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 최근에 고구려 목관이 나왔다는 기사도 있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아차산 일원에서 나온 유물은 주로 이제 고구려 토기죠. 군 병사들이 생활하던 곳이니까. 그래서 뭐 큰 항아리부터 작은 항아리, 시루, 뭐 접시, 사발 종류가 한 24가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길쭉한 놈은 저거는 이제 굴뚝입니다. 굴뚝. 아까 굴뚝 위에 저런 토기로 만든 굴뚝을 세웠던 것이고요.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요즘 구절판처럼 마른 안주 접시처럼 생긴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토기를 만들었던 일상생활에 다양한 토기가 있다는 것은 음식물의 조리 방법이 다양했던지 음식물의 종류도 다양했다는 뜻이죠. 아마 여러분 지금 싱크대 열어보시면 그릇 종류가 30가지가 채 안 되실걸요. 큰 접시, 작은 접시 이렇게 나누면 여러 종류가 되지만 접시, 사발, 뭐 주발, 국그릇, 밥그릇에도 30가지 안 되실걸요. 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전방, 최전방인데도 이렇게 다양한 그릇을 만들어 썼다는 것은 생활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었다는 뜻이고요. 거기서 나온 무기들입니다. 토기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무기들인데 화살촉, 그다음에 창, 도끼, 칼 뭐 이런 종류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구라고 하는 말을 탈 때 쓰는 도구들도 나옵니다. 곧 그 산 위에 말이 올라갔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말을 타고 산에 올라갈 정도의 도로가 개설돼 있었다. 그 산 위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거는 길이가 한 2m 정도 되는 쇠로 된 큰 막대기인데 중간에 이렇게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 끝에는 고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도 깃발을 여기다 매달아서 장대에 꼽아놨던 것 아닌가 지금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발굴된 사례가 없어서 그렇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도 쇠로 된 건데 저거는 임진강 쪽에서 무등리라고 하는 곳에 발굴됐는데 벽화에 보면은 말 뒤에 저런 걸 매달고 길을 매달고 가는 우리가 사행상철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일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저 망태기처럼 생긴 안에 그 횃불을 넣어서 횃불을 피던 도구일 수도 있고 의견이 분분한데 아직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북한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유물들이 남한에서 발굴되기도 한다는 말씀이죠. 네. 이 아차산 보루가 지금까지 남한에서 가장 먼저 조사된 유적이고 제가 25년이죠 가까이 지금 25년째 여기를 하고 있고 연구도 여기가 제일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여전히 논란도 있는데 여러 얘기가 있으나 어쨌든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75년에 장수왕이 백제 한성을 함락시키려고 내려왔을 때 계로왕은 백제 계로왕은 풍납토성에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수왕이 여기에 진을 아차산성, 아단성 아래 진을 치고 계로왕은 남성으로 피난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거는 방어성이고 이거는 왕성이겠죠. 여기가 방어에 유리한 곳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잡혀서 아단성 아래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백제는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수왕은 포로 8,000명을 잡아서 돌아간 걸로 기록이 돼 있지만 고고 자료를 통해서 보면은 일부 군사는 남아서 대전까지 계속 밀고 내려갔던 것이 확인이 되고요. 근데 웅진으로 온 백제는 문주왕은 2년 만에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삼근왕은 3년 만에 죽고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웅진 초기에는 굉장히 왕실이 불안정했고 그 후에 동성왕이 들어와서 이제 다시 웅진 백제가 성장을 하고 기틀을 잡는데 동성왕 무령왕대에 기틀을 잡으면서 그 아래로 내려가 있던 고구려가 후퇴를 해서 아차산을 경계로 한강을 경계로 아차산에 이렇게 보루를 쌓고 주둔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 견해로는 한강 이남의 고구려가 진을 치고 주둔하고 일을 한 거는 한 25년 내외 되지 않을까. 한 20, 30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이후에 아차산에 와서 한 50년간 주둔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고구려가 와서 한 일은 행정구역을 군현제로 재편을 하고 지방 명칭을 부여하고 뭐 이랬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차산에서 왼쪽에 있는 아래 그림은 아차산에 나온 토기에 있는 글씨입니다. 여기 보면 후부도 무슨 형이고요. 후부라고 하는 이건 지명이죠. 그리고 여기도 이건 평양성 석각인데 여기에도 후부라는 글씨가 있는데 두 개의 연대 차이가 한 100여 년 가까이 되는데 글씨체가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유행하던 글씨체를 수도에서 유행하던 글씨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아차산에도 와 있었다는 뜻이고 중요한 인물이 와 있었다라는 뜻이죠. 그 논쟁이 제일 큰 논쟁이고요. 이따 시간이 되면 좀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재미있는 거는 고구려 당시에 군사가 어떻게 편제되어 있을까 하는 걸 여기서 좀 추론이 가능한데 문헌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고구려 군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잘 없고 그냥 보병, 기병만 나오는데 그래서 한번 따져보기로 했는데 아까 그 강변에 있는 구이동이라고 하는 보루 하나에 발굴했는데 거기는 아궁이의 솥이 다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유물이 다 안에 들어있고 불타 있었습니다. 근데 아차산에 있는 보루들은 솥을 다 빼서 철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는 전멸, 거기는 철수 이렇게 된 유적으로 보면 여기에 남아있는 유물의 수를 세면 병사 수를 셀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밥그릇을 세봤더니 36개가 나옵니다. 톡이니까 깨진 걸 버리고 뭐 해서 너무 많아진 거고요. 그래서 무기를 세보기로 했는데 당시에 이 시기에 개인 병사들이 들고 있는 무기는 창입니다. 지금도 병사들이 소총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소총 수를 세면 병사 수가 나오죠. 내무반이 만약에 전멸당했으면 거기 있는 소총을 세면 몇 명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창의 수를 세보니까 10개입니다. 그리고 칼이 2자루입니다. 칼을 차고 창을 든 사람은 지휘관이죠. 권총을 차고 소총도 들고 있는 셈이니까. 그래서 지휘관급이 2명이 있는 10명의 부대다. 그리고 도끼가 4점인데 도끼는 이제 그 근접전에서 투구를 깨트리거나 뭐 이런 그 중화기에 해당하니까 공룡화기라고 보면 저게 별도 인원이 아니고요. 화살촉이 한 3,000전 나옵니다. 여기서.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구이동 보루에는
이 당시 520년 무렵에 10명의 병사가 있었는데 칼을 찬 지휘관이 2명 있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약 300발씩의 화살을 보유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게 최소 단위 부대인데, 그래서 당나라의 군대 편제를 보니까 당나라도 비슷합니다. 병사 300명을 단이라고 하는데 단에는 교의가 있고 장수입니다. 50명을 대라고 하는데 대에는 정이라는 장수가 있고 10명을 화라고 하는데 화에도 장이 있다. 요 화가 아마 요 부대, 당나라 군대 화에 해당하는 게 고구려의 최소 단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최소 단위 10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근데 아차산에서는 저런 이제 그 10명이 주둔하는 규모의, 그러니까 건물지 하나 정도가 10명인데요. 그런 10명이 주둔하던 건물지가 10개 정도 있는 큰 보루가 2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이동 단위에 10개가 있는 게 하나의 단위 보루고 여기에는 100명이 있었던 거죠. 100명이 있었으니까 이런 게 20개 있으니까 2,000명이 있었던 거죠. 이 당시 아차산에는. 그래서 10명이 주둔하던 최소 단위 부대는 한강변에 있었고 아차산에 올라오면은 10명 단위 부대 10개가 합쳐진 100명 단위 부대가 있었고 그 100명 단위 부대는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20개가 있었는데 문헌 기록에 따르면 그 고구려의 그 지방 지배를 하던 병사들 중에 100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장수는 누초 또는 백두 또는 당주라고 이름이 붙여집니다. 당주. 그래서 그런 100명을 거느리던 장수가 보루 하나씩을 책임지고 그리고 그런 보루가 20개가 있었으니까 한 2,000명이 여기 있었다. 그래서 아차산에는 그 고구려식의 지방 지배 장수를 보면은 1,000명을 거느린 장수를 뭐 군두 또는 말객이라고 불렀으니까 1,000명을 거느리던 장수가 2명 정도는 여기 있었고 말객이나 군두라고 부르는 그 장수가 2부대 정도가 있었다.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2부대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아차산에 2줄기의 능선이 있는데 양쪽으로 10개씩 있습니다. 대체로 보루가. 근데 이쪽에서는 이쪽 중랑천변이 안 보이고 이쪽에서는 왕숙천변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1,000명 단위 부대가 2개가 아차산 좌우를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직 그 논쟁이 조금 되긴 하지만 고구려가 아차산 일대를 점령하고 우리 역사에 한성이라는 이름은 백제가 처음 쓴 거죠. 한성백제, 한성이고요. 이후에 고구려가 여기를 한성이라고 재편을 했다가 나중에 남평양으로 고치고 그 남평양이 나중에는 양주를 거쳐서 황해도 신원지방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증거들이 아차산에서 발굴이 됐다는 말씀이고요. 평양성을 쌓을 때 쓴 평양에 있는 평양성 쌓을 때 쓴 기록입니다. 성돌에 써 있는 기록인데 병술년에 한성 하후부에 소형 문달이 여기서부터 서북 방향을 쌓는다 이런 뜻인데 요때 한성 하후부 요때 566년이니까 요때는 이제 황해도에 있는 한성이겠으나 아차산에 있던 한성이 황해도까지 밀려 올라간 거를 이제 보여주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여기도 정비가 꽤 잘 돼 있습니다. 지금은 아차산 사보루하고 시르봉 보루 등은 잘 정비가 돼 있는데 제가 여기 발굴하면서 거의 15년 넘게 여기 고구려 박물관 하나 짓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아직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홍련봉이라고 하는 곳에 유적 발굴 현장을 그대로 도움을 씌워서 내부 전시를 계획하는 게 승인이 됐고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이 공사가 완공이 될 거고요. 오른쪽처럼 완공이 되면 내부에 들어가서 저희가 발굴했던 아까 그 구조 설명했던 그 유적을 직접 보면서 관람을 할 수가 있고 또 저희가 내부 발굴을 계속 할 겁니다. 그 전시관을 지어놓고도.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도 한번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서 지역은 유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조사된 게 많지도 않고 그나마 좀 많이 조사된 거는 남성골 산성 정도. 근데
뭐 큰 내용은 없습니다. 아까 보신 그런 내용들이고요. 성의 목책을 기둥을 세우고 성벽을 쌓고 뭐 온돌 건물이 있고, 근데 이 남성골 산성에서는 금 귀걸이가 나옵니다. 남성골 산성에서 나온 금 귀걸이가 가운데 요건데요. 남한에 이거 외에도 최근 춘천에서 이렇게 발굴이 되고 있고요. 연천, 그다음에 청원, 진천, 서울 이런 곳에서 예전에 수집된 귀걸이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고분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 서울 능동에서 나온 채집된 귀걸이가 요건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금 세공이라고 아주 정교한 세공이 돼 있고, 근데 이렇게 귀의 단원 부분, 그다음에 중간 부분, 장식 부분 셋으로 나뉘어진 귀걸이가 고구려에서 완성이 됐고, 오른쪽 아래가는 여러분 늘 보시는 신라 귀걸이입니다. 결국 그 신라 백제 귀걸이는 고구려 귀걸이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남한에도 저런 귀걸이를 쓸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 남한에 와 있었다. 고구려 사람들이. 그냥 변방을 지키러 온 군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휘관이나 행정관이 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안성 도기동 산성을 조사한 건데 아직 뭐 정비가 안 돼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충주죠. 충주는 지금 뭐 충주 고구려비, 중원 고구려비 조사된 이후로 남한 지역 고구려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유적은 고분 몇 개 말고는 아직 확인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 비를 제외하면은. 근데 여기는 이제 2014년에 14년이 아니죠. 제가 지금 찍은 게 2014년이고 2002년에 중국이 동북 공정을 통해서 고구려사를 왜곡하고 막 이럴 때 이 충주 고구려비가 이렇게 비각에 보존이 돼 있었는데 여론이 그 중요한 고구려비를 왜 밖에다가 놓고 저기 바람에 풍화되게 하냐. 그래서 건물 안으로 가져 들어간 게 이겁니다. 저게 모형이 아니고 실물입니다. 하여튼 전시를 잘 못한 케이스가 되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지금 충주도 가시면 이걸 보실 수가 있고요. 남성골이라는 것도 지금 세종시에 편입됐지만 뭐 이렇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예, 그 현황은 대충 말씀드렸고요. 그동안 이제 남한에 있는 고구려 유적이 이렇게 분포되고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중간중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알아낸 게 상당히 많은데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그리고 앞으로 아직도 쟁점이 되고 있는 거는 여전히 이제 연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백제나 신라, 가야 고고학을 대학생 수준이라고 하면 고구려 고고학은 이제 한 고등학생, 초년생 수준입니다. 연구 수준이. 왜냐하면 북한이나 중국에 있는 자료를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에 있는 자료를 봐야 우리 걸 알 수가 있는데, 근데 남한에 있는 유적은 길게 보면 한 80년에서 100년 사이에 아주 단기간이고 수도 외곽의 변방에 있는 유적이고, 거기서 아까 말씀처럼 알아낸 것도 많지만 여전히 수도나 중앙 지역의 유물을 알아야 해결되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여전히 연대와 관련 문제도 있고, 일부는 이제 이 지역을 고구려가 여기를 점령하고 영역화를 했을 것이냐 안 했을 것이냐 논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영역화를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은 삼국사기 지리지라는 곳에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 지리지에 고구려 지명이 있는 곳입니다. 고구려 군현이 있던 곳을 찍어놓은 표시고요. 우리 경북 북부에서 충남 지금 천안 이북에 경기에서부터 그 지역, 지금 점이 찍혀 있는 저 지역에 옛날 지명을 찾으려면 조선시대로 가면 이제 동국 여지승남을 찾아야 되고요. 그 여지승남 등을 찾으면은 거기에 기록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곳은 본디 고구려의 무슨 현인데 신라 경덕왕이 뭐라고 계칭을 했고 고려 때 어떻게 계칭을 했고 조선에 어떻게 계칭을 했고 오늘날 이른다 이러거든요. 고구려 지명부터 시작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삼국사기 지리지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이죠. 저렇게 점 찍어 있는 것이. 근데 저런 삼국사기 지리지에 있는 고구려 지명과 현재 고구려 유적의 분포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475년에 한성을 공함하고 옹진으로 백제가 밀려간 이후에 이 지역을
영역화하고 9년 단위로 편제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짧아서 안전한 행정체계를 하기 전에 올라갔다는 주장이 제 주장인데 뭐 반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관방 시스템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투 뭐 계획이 어떠냐 이런 논쟁들도 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대 편제에 대한 제 주장을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어쨌든 많은 연구 성과가 있었다. 백제나 신라, 가야 지역에 비해서는 연구가 굉장히 짧죠. 1997년 이후니까. 굉장히 한 20년 됐고요. 연구자도 적습니다. 신라나 백제 전공자들은 박사학위자가 수십 명이 되는데 고구려 고고학, 고구려사 말고요. 고구려사는 2000년 무렵에 한 12명 정도가 박사가 있었습니다. 고구려사는. 근데 신라는 그때 한 30명에서 40명 가량의 박사가 있고 고구려는 12명인데 그중에 고구려 고고학은 없었습니다. 99년도에 제가 고구려 고고학 박사를 받았는데 그게 1호입니다. 그리고 제 다음으로 지금 5명, 제 제자 1명까지 쳐서 저까지 6명이 고구려 고고학 박사고 사람이 별로 없죠, 여전히. 연구자들 늘어나긴 하지만 아직 제한돼 있고 그런 북한이나 중국에 있다는 제한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유적들도 아까 말씀대로 변방이고 시간적으로 제한된 유적이지만 나름 꽤 많은 성과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고구려를 하면서 좋은 점은 북한에 갈 기회가 있다는 점. 뭐 그게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몇 차례 다녀왔는데 근데 아직은 공동 연구를 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답사 정도 하는 거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 가서 유적을 보는 건 자유로운데 오픈된 개방된 유적만 볼 수 있고요. 공동 연구는 아직도 뭐 말도 못 꺼내는 수준이고 그래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그건데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뭐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 했는데 다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고구려 사든 고구려 고고학을 하든 북한하고 중국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남북 관계 변화에 따라서 저희도 민감합니다. 그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4 남북 정상선언이 있었고 제가 2002년도에 저러한 분위기에 2002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북한에 가서 고구려 유물을 갖다 코엑스 전시를 하는데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2003년, 4년, 5년, 8년까지는 북한에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이런저런 일을 했는데 5.24 조치 이후에 MB 5.24 조치 이후에 이제 아예 뭐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최근에 2018년 이후에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굉장히 좋은 일이 있어서 북에 들어갈 준비도 하고 뭐 공동 연구 계획도 세웠는데 지금은 잘 안 됐죠. 네. 근데 이제 그 공동 연구는 저희 학자들의 욕심입니다. 다시 욕심이고 굳이 고구려 외에도 우리 한반도의 고고학자들은 북한 지역의 자료를 모르고 하는 겁니다. 저번 주에 아마 고조선도 했을 거고 청동기, 뭐 신석기, 구석기 다 했을 텐데 그 분야도 다 북한 지역을 모르고 하는 겁니다. 북한의 상황은 제대로 모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도 국가인데 섬나라입니다. 현재는 북한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하고 이 학술 교류는 굉장히 중요하죠. 남한은 개발로 인해서 많이 훼손이 됐는데 북한은 아직 발굴할 데가 엄청 많고 훼손 안 된 유적이 많아서 우리가 해결 못한 그 사이의 문제를 앞으로 해결할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관계가 좋아질 때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남한이 그동안 무분별한 개발로 없어진 유적이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면 경부고속도로를 놓을 때 60년대에 하나도 조사 안 하고 날아갔고요. 아까 잠실지구 백제 유적 거의 대부분이 없어졌고요. 70년대. 최근 들어서 그나마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90년대 이후 그나마 우리가 먹고 살기 좋아져서 문화재 조사를 하고 보존하고 하는데 북한은 그러지 않거든요. 지금도. 제가 아는 한 현재 북한에서 발굴을 할 수 있는 고고학 인력이 25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남한에는 고고학 발굴을 하는 연구원이 2,600명 있습니다.
근데 북한에 우리가 올라가서 도로를 닦고 철도를 놓고 북한엔 법률도 아직 없는데 하면 저거 그냥 다 망가뜨리면 어떡하냐는 걱정이 되는 거죠. 저희는 좋은 일이면 학술 교류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텐데 이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부든 언제든 북한은 우리가 개발하러 갈 거거든요. 언제가 됐든. 근데 그런 준비를 안 하고 가서 도로 닦고 철도를 놓고 집을 지으면 유적은 다 망가져요. 2020년대에 60년 전에 경부고속도로 닦았던 때를 지금 반복해야 돼서 되겠는가. 그게 이제 제 고민이기도 하고 학계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 아주 분위기 좋을 때 그걸 우려해서 이렇게 글도 쓰고 의견도 넣고 했는데 어느 정부든 별 관심이 없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입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역사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서없이 말씀을 막 드렸습니다만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